그러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걸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끌어당겼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요. 그 첫 장, 1장이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뭐 약간 2장도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제목은 이거예요. World of Worlds. 그 월즈니까 벽이잖아요. 장벽으로 만들어진 세계. 장벽으로 만들어진 세계. 자, 이 장벽은 뭘 말하냐면 관세 장벽이에요. 관세 장벽. 그러니까 요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잠깐의 요 역사를 잠깐만 보면은 19세기 말에 우리는 보통 이제 1차 세계화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면 이걸 1980년대 후반 이후, 그러니까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이 시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 이건 두 번째 웨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웨이브는 19세기 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럼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국이라는 건 전 세계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거고 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제국의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유무역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개별 국가로 독립을 했지만 우리가 180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국의 틀 안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영국 제국인 거죠. 브리티시 엠파이어 안에서 그러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영국 본섬 다 무역을 자유롭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인도의 간디 있죠. 마하트마 간디도 보면 변호사 생활을 남아공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남아공의 철로 건설에 투입 그 동원 뭐 이제 그 인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요. 자, 이러던 시기가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인데 그런데 19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우리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오토만 제국, 지금 이제 터키에 해당되는 거죠. 오토만 제국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뭐 아니면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국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갈갈이 찢겨져 나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에다가 사실은 이름부터 좀 재밌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잖아요. 제국인데 나라 이름이 두 개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이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저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까지 사실 다 아우르는 영역이었어요. 그걸 영토로 삼던 제국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동유럽의 상태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화는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 세계화는 종말을 고했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계대전이라는 걸 치르면서 이제 총력전, 토탈워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토탈워 제가 게임한다고 잠깐 아까 들여다보다가 껐는데 하여튼 예, 토탈워인데 말 그대로 토탈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가 이제 전쟁에 돌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이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건 사실 뭐였냐면 총력전을 위해서 국가의 힘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 국가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워 소셜리즘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전쟁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가 전쟁에 매달려야 되니까 전쟁에 필요한 자원, 뭐 군수 물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요. 이런 걸 다 동원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국가가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세영 교수님이 그 산업공학 전공이시니까 OR이라고 부르죠. 오퍼레이션 리서치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자원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군수물자 도대체 얼마나 생산해야 되냐. 뭐 이를테면 뭐 헬멧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그럼 총을 몇 개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러려면 우리는 철강 생산이 얼마를 달성해야 되고 자 그러면 민간에서 필요한 건 얼만큼만 빼놔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산의 영역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또 우리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오스트리안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오스트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가 이런 걸 개입을 해서 아까 하이에크 얘기도 생각해 보시면 아니 계획을 해서 우리가 뭘 달성한다고? 이거는 불가능해. 이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일시적으로 뭐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영원한 사회 작동 방식이 된다?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제국이 무너지면서 자유무역을 못하게 돼? 이거 별로 탐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1929년 이후에 세계대공황이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일단 관세 장벽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보다 관세를 많이 매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화폐금융 중에서는 근본이자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뭐 2007년,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랑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자유무역은 우리 포기 안 한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자유무역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공황 때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관세 장벽을 높였다는 얘기는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입은 줄어들 거잖아요. 즉 국제무역을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무역을 축소시키는 게 오히려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바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21세기 초반에 벌어진 위기가 벌어지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겪어봐서 자유무역을 옹호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안 간다. 보호무역을 안 한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뭐 이런 경험들이 바탕에 있는 건데 그런데 이때 얘기를 조금 더 다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아, 이제 케인즈의 유명한 글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강화 조약을 맺는데 이제 참가를 하면서 그때 그 자기 경험을 팸플릿으로 써요. 그 제목이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경제적 기결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한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매기는데 그러니까 피스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독일은 재무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시 재무장해서 소위 말해 다시 이제 깡패짓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케인즈의 통찰이었고 그게 본인을 이제 유명인으로 만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뭐 유명한 구절인데 이 책의 이제 초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The inhabitant of London could order by telephone, sipping his morning tea in bed. 그러니까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화로 그냥 아침 모닝티를 마시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서 the various products of the whole world, earth. 전 세계의 다양한 물품을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그리고 and reasonably expect their early delivery upon his doorstep. 그러니까 집 앞에 reasonably 합리적으로 집 앞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거를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he could at the same moment 똑같이 and by the same means 똑같은 방법으로 adventure his wealth in the natural resources and new enterprise of any quarter of the world.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내추럴 리소스, 천연 자원하고 그다음 뉴 엔터프라이즈, 새로운 기업이죠. 왜? 어디에 있는 거냐? any quarter of the world.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천연 자원과 기업에 사실 뭐 하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들고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뭐 인터넷으로 뭐 아마존이나 뭐 타오바오인가요? 중국이나 미국에서 직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 들어가서 투자도 직접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환율 신경 쓰고 우리는 이게 지금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919년에 이미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인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제사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1차 세계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는 건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스트리아가 거의 유럽의 중앙부에 있죠. 유럽의 중앙부에 있고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헝가리가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헝가리가 있고 그 옆에가 이제 루마니아가 있고 그다음 이제 루마니아 옆은 이제 바다고요. 흑해죠 아마 흑해.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슬로베니아가 있고 그 밑에 과거에 이제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렀던 국가들 뭐 지금 보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다음 또 어디죠?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었고 이게 여기가 전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이제 묶였었던 거죠. 여기가 묶였던 지역들이고 그다음 제가 아까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붕괴한다고 그랬는데 그 제국의 붕괴가 또 하나가 오토만 제국이었잖아요. 오토만 제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영역, 그다음에 터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정도까지.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은 사실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은 그 북아프리카 전역까지 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니까 이제 최전성기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일부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스 일부가 들어가요. 독립전쟁을 치룬 후긴 했지만요. 이런 식의 이제 지금은 다 다른 나라들로 되어 있지만 사실 유럽 안에도 이런 형태의 제국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붕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붕괴를 하고 나서 이 장의 제목이 뭐였냐면 월드 오브 월즈였잖아요. 벽이요. 이게 관세 장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관세 장벽들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책에서 처음 이걸 본 건데 이 모형으로 관세 장벽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국계 아래에 있을 때 제국의 아래에 있으니까 사실 관세 없이 무역 거래를 했을 텐데 이게 제국이 찢어지고 나니까 각각 독립된 나라가 되면서 이제 각 나라의 주권에 의해서 관세 장벽이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과거보다 물건값이 더 그냥 비싸진 거죠. 이런 그냥 제도적 이유 때문에 비싸졌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게 됐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꿔야겠다라는 일종의 경각심들이 경각심 그러니까 목표들이 생긴 것 같아요. 목표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 각 나라들마다의 관세 장벽을 이제 세운 그런 모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체인버 오브 커머스 상공회의소죠. 각 나라의 상공회의소마다 입구에다 설치를 했대요 이걸.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서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돼.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엔나도 있고 뭐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 거죠. 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테리프 월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관세 장벽이죠 말 그대로 테리프 월즈. 그러니까 이런 조형문들을 세워놓고 계속 상기시키는 거겠죠. 우리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스트리안을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오스트리아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살던 나라가 아니, 나라라기보다 자기가 살던 제국이 쪼개졌어요. 쪼개졌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과 이런 걸 활발하게 통용되다가 관세 장벽이 이제 막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뭐 이렇게 국가 중심의 운영 뭐 이런 거 싫어하는데 세계대전 치르면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뭐 총체적인 뭐 동원 막 이런 게 사회에 팽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는데 이제 레드 비엔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1920년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서 비엔나의 이제 사회주의 물결이 완전히 휩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제 그래서 레드 붉은 비엔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게 이제 싫은 상태가 됐고 미제스의 이제 유명한 표현이 있거든요. Who then would rebuild the shattered world? shattered world요. 지금 이 사람 이 미제스가 이 말을 1922년에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는 이제 완전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 셔틀드 월드를 who then would rebuild? 누가 리빌드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이 부분인 거죠. 리빌드. 우린 이걸 어떻게 다시 재건할 거냐는 거죠. 재건할 거냐. 그래서 슬로보디안의 이제 책에서 보면 이런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to the group that would become the neoliberals.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라고 되는 이 사람들이 the era after 1918. 그러니까 1918년 이후에 이제 뭐를 하려고 했냐? attempt to re-establish. 뭐를 새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야. 뭘 새로 세우려고 했냐면 correct balance between the public world of government and the private world of property and contract. 사실 이게 이 책의 거의 핵심이에요.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려는 건 뭐였냐? 공공 영역에서 돌아가는 정부의 힘과 프라이빗 세계에서 돌아가는 프로퍼티 앤 컨트랙트,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영역이에요. 정치하고 그러니까 국가와 경제 영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슈대로, 그리고 이건 이제 당연히 후자에 쏠리는 거죠. 프로퍼티 앤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이 세계가 돌아가게끔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capital needed to become cosmopolitan again. 자본은 다시금 코스모폴리탄, 전 세계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사실 어떤 경험이 깔려 있냐면 저도 이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가졌던 추측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뭔가 향수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슬로보디안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뒤에 보여줘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뒤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은 뭐냐면 One challenge for the institutions was to restore free trade. 자유무역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고. The other, 다른 하나는 was the domestic obstacle of labor unions. 노동조합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주로 이제 프리 트레이드 얘기를 할 거예요. 자유무역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요 책에서도 이제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는 요 시기 1920년대 요때만 잠깐 나와요. 요때만 잠깐 나오고 그 뒤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 1980년대 대처주의라고 부르는 이제 영국 측의 정치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해가는지들이 사실 이게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다라고는 해석은 될 거고요. 물론 이게 정말 직접적인 어떤 뭐 내가 이때 1910년대 이 오스트리안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문헌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펼칠 분도 아마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재밌었던 건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는 바를 보여준 건데 이때 이제 이런 셔틀드 월드에 대해서 리빌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 자유무역을 하는 거하고 노동조합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걸 어, 소위 말해 이제 먹물들 지식인들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1927년에 월드 이코노믹 컨퍼런스라는 게 열리고, 그러니까 세계 뭐 경제 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뭐 월드 WEF 뭐 이런 거겠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과 비슷한 그런 전 유사한 성격의 걸로 이해했어요. 또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스톡홀름 컨퍼런스 오브 ICC. 여기서 ICC는 그 국제상공회의소예요. 국제상공회의소의 회의가 이제 스톡홀름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레파드라는 이제 아마 미국의 사업가일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가 이 사람이 아마 ICC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책 읽은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거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These recommendations, 이런 이제 제안들은 not only of a few belighted liberal professors, 소수의 자유주의 교수들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 누구도 있냐면 but of a large representative gathering, including even American businessmen. 그러니까 미국의 비즈니스맨들도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가들, 사업가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사실은 이 리버럴 지식인들의 목표가 일치했고 이 둘이 같이 작동한 거죠. 같이 작동을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신자유주의 이야기할 때 뭐 그런 미국의 경우 그런 이야기들 많이 꺼내거든요. 코흐 형제, 코흐 브라더스가 얼마의 돈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신자유주의를 지원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는 사실은 비슷한 상황인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뭔가 대규모 움직임이 있을 때는 두 개잖아요. 사람하고 돈. 당연히 이제 지식인들은 돈이 있을 리 만무하고 이 돈이 어디서 오냐? 돈을 추적하는 게 또 이제 최근 연구 관심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